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기습적인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 선언에 경제 대국이라던 일본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동차 공장은 멈춰섰고 반도체 라인은 셧다운 직전. 전 세계가 이제 아시아 제조업은 끝났다며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한국 역시 같이 무너질 것이라 비웃던 그때 한반도에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보복조차 통하지 않는 나라.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꿈의 기술이 한국의 지하 연구소에서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만했던 일본을 처참하게 무릎 꿇리고 전 세계를 전율케 한 대한민국의 결정적 한방. 그 충격적인 반전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도요타 제2공장 전력을 차단해. 예외는 없어. 고막을 찢을 듯한 고성.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수화기. 그리고 매캐한 담배 연기. 도쿄 가스미가세키, 일본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경제산업성 전략 물자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엘리트 관료들의 절제된 타이핑 소리만 들렸을 이곳이 마치 폭격을 맞은 야전 병원처럼 변해버린 건 불과 3시간 전이었죠.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훔쳤습니다. 중앙 통제 스크린에는 긴급 중국 히토류 수출 전면 동결이라는 붉은 글씨가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더군요. 그 붉은 빛이 제 눈에는 일본 경제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진핑이 겁을 주는 거겠지. 기껏해야 통관 지연 정도 아니겠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관세청 서버에서 일본행 화물 선적 데이터가 0이 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중국은 경고 사격 없이 곧바로 우리의 급소를 노리고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제 책상 앞에는 일본 재계서열 1위 도요타 자동차의 구매 담당 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저 같은 과장급 관료는 눈도 못 마주칠 거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마치 죄인처럼 무릎을 딱 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과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재고가 딱 48시간분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모터에 들어갈 연구자석이 없으면 라인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 손실만 2천억 엔입니다. 제발 정부 비축분이라도 풀어주시면.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오더군요. 기술의 일본이라며 그렇게 자만하더니 고작 흙가루 좀 끊겼다고 갓 태어난 아이처럼 징징거리는 꼴이라니. 이것이 바로 자원 없는 섬나라의 비참한 민낯 아니겠습니까? 전무님. 제가 입을 열자 상황실의 소음이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정부 비축분요? 그거 아껴서 전투기 띄워야 합니다. 자동차 따위에 넣어줄 여유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걸 보며 저는 묘한 쾌감과 동시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그 기술을 구현할 재료를 남의 손에 맡겨둔 대가를 치르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차관의 비서관이 저를 급히 찾았습니다. 다나카 과장, 장관님 호출입니다. 지금 당장.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더러운 뒤처리는 언제나 현장 실무자인 제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관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장관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건 대책 보고서가 아니라 얇은 비행기 티켓 한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장관은 저를 보지 않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자네 지금 즉시 김포행 비행기를 타게. 김포라면 한국 말씀이십니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한국 출장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한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산 히토류에 목을 매는 처지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기초 체력이 약하니 지금쯤이면 서울은 도쿄보다 더한 패닉 상태일 게 뻔했습니다. 같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가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이 건넨 첩보 문서를 받아든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탑시크릿 대한민국 국가산업단지 가동률 현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 아래 적힌 숫자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가동률 98.7% 정상 운영 중. 이게 오타 아닙니까? 제가 멍하니 묻자 장관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오타가 아니야. CIA 첩보에 따르면 놈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중국이 문을 닫아 걸었는데도 한국 공장은 멈추지 않아. 아니, 오히려 증산하고 있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일본의 정보망으로도 감지하지 못한 공급망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 창고라도 있단 말입니까? 가서 알아내. 장관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량을 확보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한국 놈들이 숨겨둔 히토류 반만이라도 뺏어와야 우리가 산다.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욕스러웠습니다. 아시아의 맹주인 우리가 한때 우리 기술을 베끼기에 급급했던 한국에게 가서 자원 구걸을 해야 한다니요. 이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제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국가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저는 짐을 챙길 새도 없이 하네다 공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는 힘이 들어갔고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팽팽 돌기 시작했죠. 한국 놈들 분명히 상황 파악 못하고 비축 물량을 쟁여두고 있겠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닐 겁니다. 그저 운 좋게 사재기에 둔 물량이 좀 있겠죠. 그렇다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엔화 뭉치를 그들 눈앞에 흔들어주면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눈앞의 이익에 약한 민족이니까요. 적당히 비싼 값을 쳐주고 우리가 사줄 테니 고맙게 생각하라고 얼으면 그만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도쿄의 야경이 멀어질 때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나카, 이건 비즈니스야. 그냥 시골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좀 사오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단순한 슈퍼마켓이 아니라 제 30년 공직 생활의 상식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도쿄는 절전 때문에 암흑천지였는데 서울의 고속도로 가로등은 대낮처럼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그 불빛들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차가운 인상의 남자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 책임자 이수석이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나카 과장님. 그의 한국어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맞이하는 집주인의 눈빛 혹은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짐짓 여유로운 척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미안합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명함을 건네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지도 않고 짧게 대꾸하더군요. 제안이라. 글쎄요. 저희가 지금 누구 도움을 받을 처지는 아니라서요. 그 건방진 태도에 제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허세 부리기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쯤 재고가 바닥나서 똥줄이 타고 있을 게 뻔한데 어디서 감히 배짱을 부리는 건지. 일단 가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공업단지인 창원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전의를 다졌습니다. 두고 보자. 내 녀석들의 그 뻣뻣한 고개가 언제까지 쳐들고 있을 수 있는지. 하지만 창원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쿄의 공장들은 기계 멈추는 소리에 적막강산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자의 신음이 아니라 팔딱거리며 살아 숨쉬는 거대한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그 심장 박동 소리는 차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제 온몸의 뼈마디를 흔들 정도로 거대하게 다가왔습니다. 쿵, 쿵, 윙.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공기는 도쿄와는 질감부터 달랐습니다. 도쿄의 공기가 죽은 생선 눈깔처럼 탁하고 정지되어 있었다면 이곳의 공기는 매캐한 절삭유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가 뒤엉켜 맹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넥타이를 조금 더 느슨하게 풀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대의 대형 트레일러가 공장 입구를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고 높이 솟은 굴뚝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쉬지 않고 뿜어져 나오고 있더군요. 분명 중국이 밸브를 잠근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풀가동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놀라신 표정이군요, 과장님. 옆에 서 있던 이수석이 무심한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 권태로워 보이기까지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놀란 게 아니라 의아합니다. 전 세계가 자원 부족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한국만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혹시 중국 몰래 뒷구멍으로 들여온 밀수품이라도 태우고 있는 겁니까? 제 도발적인 질문에도 이수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손짓하더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죠. 직접 와서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태우고 있는지. 우리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공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보안 절차는 기이할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제 휴대전화 카메라에는 빨간 보안 스티커가 붙었고 심지어 입고 있던 재킷의 금속 단추까지 검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보물단지라도 숨겨놓은 모양이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요란한 보안이야말로 그들이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대한 철제문이 열리고 제3조립 라인이라 적힌 구역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SF 영화의 세트장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로봇 팔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쉴 새 없이 은색 원통형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인간의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라인의 끝에는 생산 현황판이 걸려 있었죠. 현재 목표 달성률 103%, 불량률 0.002%.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생산 라인 바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흐르는 저 부품들. 전기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구동 모터였습니다. 저 모터를 돌리려면 자석의 왕이라 불리는 네오디뮴 히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틀어쥐고 있는 바로 그 광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는 라인에는 특유의 강한 자성 때문에 주변 기기들의 차폐 장치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너무나 깨끗했거든요. 게다가 라인 구석에 쌓여 있어야 할 메이드 인 차이나 포대자루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석.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렸습니다. 히토류. 어디 있습니까? 중국산 원료 포대가 왜 하나도 안 보입니까? 이수석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턱으로 라인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안 보일 수밖에요. 안 쓰니까요. 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농담하십니까? 히토류를 안 쓰고 모터를 만든다고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석 없이 모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안 배우는 소리를. 자석이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수석이 제 말을 뚝 끊더군요. 히토류가 들어간 자석을 안 쓴다고 했죠. 저기 들어가는 건 우리가 독자 개발한 망간과 비스무스를 합성한 신소재, 페라이트 자석 기반의 신소재입니다. 중국산 흑가루는 단 1g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망간 비스무스? 페라이트? 그건 저도 대학 시절 재료공학개론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론상으로나 존재하는 혹은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장난감 모터에나 쓰는 싸구려 소재 아니었습니까? 그걸로 테슬라나 도요타에 들어갈 고성능 모터를 만든다고요? 거짓말. 저는 저도 모르게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건 사기야. 페라이트로 네오디뮴의 자력을 낸다는 건 자전거로 페라리를 잡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어. 분명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중국산 히토류를 녹여서 섞었거나 아니면 모터 안쪽에 몰래 박아 넣었겠지. 저는 급한 마음에 라인 앞으로 다가가 막 완성되어 나온 모터 하나를 집어 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고음이 울리며 보안 요원 2명이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물러나십시오.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요원의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수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봐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이야. 우리 도요타가 이 물건의 최대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샘플 하나 확인 못하게 해. 이수석은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이요? 글쎄요. 아직 계약서도 안 썼는데 고객 행세는 곤란하죠. 그리고 다나카 과장님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일본 아닙니까?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한국의 일개 공무원 따위가 대일본제국의 관료인 나를 가르치려 들다니. 하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건 제 눈앞에서 돌아가는 저 기계들이 진짜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마음속으로 격렬하게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게 진짜라면 일본이 지난 30년간 수천억 엔을 쏟아붓고도 실패했던 탈히토류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일본의 소재 산업은 오늘부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해서는 안 됐죠. 좋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짐짓 냉정한 척 물러섰습니다. 당신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 눈으로 데이터를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소. 기술협력 제안서. 아니, 구매 의향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테니 그 신소재의 성능 테스트 데이터를 보여주시오. 제 딴에는 한 발 물러서준 척했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그 데이터라도 훔쳐서 일본 본국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술진이 이걸 베끼든 아니면 한국의 사기극을 폭로하든 할 테니까요. 데이터라. 이수석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저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단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 뭘 말입니까? 당신들이 100년 동안 쌓아올린 자부심이 종이 한 장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의 도발적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아팠지만 저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일본의 자부심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내하시죠. 그렇게 저는 호랑이 굴, 아니 악마의 실험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말한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단순히 기술 격차 따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데이터 뒤에는 우리 일본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지독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끼라. 저는 입안에서 그 단어를 굴려보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허세 혹은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려는 약자의 발악. 저는 이수석의 말을 그 정도 수준으로 치부하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공장 한 구석에 위치한 투박한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이었는데 겉보기엔 폐기물 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입구처럼 허름해 보이더군요. 설마 최첨단 데이터를 보여준다더니 지하실 창고로 데려가는 겁니까? 제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지만 그는 대꾸 없이 사원증을 리더기에 갖다 댈 뿐이었습니다. 띠릭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고 우리는 그 좁고 어두운 상자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통의 공장 지하 1, 2층 정도라면 윙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금방 멈춰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는 마치 지구의 내액을 향해 뚫린 구멍으로 추락하듯 한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층수 표시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귓가에 먹먹해지는 기압차만이 우리가 지하 수십 미터 깊이로 내려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침을 두어 번 삼켜 귀를 뚫어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밀폐된 공간,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음,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섬뜩할 정도의 침묵.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셔츠 깃을 잡아당기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창원 땅바닥 밑에 개미굴이라도 파놓은 거요? 저의 신경질적인 질문에 이수석은 엘리베이터 문을 응시한 채 건조하게 답하더군요. 지하 50m. EMP 차폐 시설입니다. 외부 통신은 물론이고 위성 감시조차 닿지 않는 곳이죠. 일본 첩보 위성이 하루에 12번씩 2위를 지나가는 걸 저희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얼얼해졌습니다. 우리가 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위성사진으로 봐왔던 평범한 공장의 모습은 전부 우리를 속이기 위한 위장막이었다는 말입니까?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지금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이곳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적진의 심장부라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팅!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육중한 문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광경을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곳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내부, 아니면 미 국방부 펜타곤의 서버실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푸른 빛의 신전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선 수백 개의 검은 서버렉,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하얀 가운의 연구원들, 그리고 정면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분자 구조도가 실시간으로 회전하며 붉은색, 푸른색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더군요. 공기조차 달랐습니다.
지상의 매캐한 기름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정밀기계를 식히기 위한 에어컨 바람 냄새와 타는 듯한 전자장비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존 냄새. 그것은 극한의 전력이 소비될 때 나는 기술의 냄새였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저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물었습니다. 고작 모터 하나 만드는데 이런 슈퍼컴퓨터 센터가 왜 필요한 겁니까? 도요타 연구소에도 이 정도 설비는 없소. 이수석은 저를 지나쳐 중앙통제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주변의 연구원들은 그가 지나가자마자 깎듯이 목례를 올리더군요. 마치 군대, 그것도 아주 잘 훈련된 정예 부대 같은 규율이 느껴졌습니다. 다나카 과장님은 고장 모터라고 하셨지만 저희에겐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가 데스크 위에 모니터를 톡톡 두드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히토류 없이 자력을 유지하려면 분자 단위의 배열을 10억분의 1초마다 제어해야 합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AI가 24시간 내내 소재의 결정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망간 비스무스 페라이트 결정화 진행률 99.9%라는 수치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아니 찾아서는 안 될 물성 데이터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죠.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한 공학도 출신 관료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래프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오류를 찾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분명 어딘가 조작이 있을 거야. 보자. 자속 밀도, 보자력, 온도 안정성. 항목 하나하나를 훑어내려가는 제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페라이트 자석은 온도가 100도만 넘어가도 자력을 잃어버리는 열감자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속의 소재는 200도의 고열에서도 자력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모니터 화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액정의 감촉이 전해졌지만 제 손끝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이수석, 이거 시뮬레이션이죠? 실제 테스트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픽으로야 뭘 못 만들겠어.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용화는 5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기술입니다. 그걸 이 좁은 반도, 그것도 땅속 벙커에 박혀있는 한국 연구원들이 해냈다고요? 이수석은 그런 저를 보며 마치 때 쓰는 아이를 달래듯 덤덤하게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지난주 독일 민헨 공대에서 검증받은 실측 인증서입니다. 의심 많으신 분일 것 같아서 당신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독일인들의 도장을 받아뒀죠. 독일 민헨 공대. 기계공학의 성지이자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가장 신뢰하는 검증기관. 서류 하단에 찍힌 푸른색 직인과 서명란에 적힌 검증됨이라는 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책상을 짚으며 중심을 잡았지만 쥐고 있던 서류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화가 났습니다. 분명 기술 격차를 확인하러 온 건데 왜 제가 발가벗겨진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건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흥분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듯한 표정. 그 지독한 쿨함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때문은 아닐 테고.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 땅속에서. 미친 거 아니야? 제 질문에 이수석은 처음으로 표정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간 건 깊은 슬픔 혹은 한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버실 한쪽에 걸려있는 낡은 태극기를 바라보더군요. 그 태극기는 기름때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묘하게도 이곳의 최첨단 장비들보다 더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미쳤다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가 다시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과장님. 목줄이 잡혀본 짐승은 2번 다시 주인을 믿지 않는 법입니다. 목줄? 2019년. 당신들이 불화수소 밸브를 잠갔을 때 우리 반도체 공장 라인이 멈출 뻔했었죠. 그때 우리 엔지니어들이 무슨 맹세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한 걸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남의 손에 우리 목숨을 맡기지 않겠다.
설령 흙을 파먹고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 기술로 독립하겠다. 그 맹세가 이 벙커를 만든 겁니다. 그의 말은 낮았지만 웅웅거리는 서버 소리를 뚫고 제 고막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19년의 수출 규제. 당시 일본 내각은 한국을 길들이겠다며 샴페인을 터뜨렸었죠. 하지만 그 샴페인이 독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짓밟으려 했던 그 오만이 오히려 잠자고 있던 한국이라는 호랑이의 코털을 뽑아버린 꼴이 되었으니까요. 데이터는 다 보셨습니까? 이수석이 태블릿 PC를 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을 얘기하죠. 당신들이 여기까지 온 진짜 이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허름한 슈퍼마켓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경제적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도 압도적인 심판대였습니다. 심판대라는 이수석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서버실 안쪽 두께가 3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강화 유리벽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 너머에는 마치 화산의 분화구 내부를 옮겨놓은 듯한 붉은 조명의 격리실이 있었는데 유리벽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쳐오더군요. 지금 보시는 곳은 극한 환경 테스트 챔버입니다. 이수석이 유리벽 옆에 디지털 계기판을 가리켰습니다. 붉은색 LED 숫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내부 온도 215.4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수석, 장난이 좀 심하군요. 215도라니. 저 안에서는 모터는커녕 반도체 칩도 녹아버립니다. 그냥 고철 덩어리를 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비아냥에도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조작 패널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유리벽 너머의 격리실 중앙에 놓인 육중한 기계 장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것은 자동차 바퀴가 아니라 마치 탱크나 중장비에 들어갈 법한 거대한 원통형 모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적을 깨고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온도에서 저런 회전수로 모터가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물리학에 대한 도전이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쓰이는 네오디뮴 자석은 180도만 넘어가도 큐리 온도에 도달해 자력을 상실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저 괴물은 215도의 고열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더욱 격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계기판의 RPM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18,500rpm.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18,550, 18,600.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조작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분명 온도 센서를 조작했거나 저 모터 안에 냉각장치를 숨겨놨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게 말이 돼.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리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저거 당장 멈추시오. 내 눈으로 직접 만져봐야 믿겠소. 저 안에 드라이 아이스라도 채워놓은 거 아니요? 이수석은 피식 웃으며 마이크에 대고 짧게 명령하더군요. 테스트 중단. 챔버 개방.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모터가 멈추고 챔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기와 함께 매캐한 오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안전장갑을 낄 새도 없이 챔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눈썹이 그을릴 것 같았지만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저 사기극의 증거를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멈춰선 모터의 외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냉각수 파이프? 없었습니다. 숨겨진 전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커멓게 달아오른 금속 케이스뿐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장갑도 끼지 않은 손을 모터 케이스 가까이에 댔습니다. 피부가 타는 듯한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냉매가 흐른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진짜 고열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느껴지십니까? 뒤따라 들어온 이수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 시선은 모터 옆에 놓인 작은 부품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테스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검은색 자석 조각들이 담겨 있었는데 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쥐고 있던 볼펜이 철커덕하고 달라붙을 정도로 강력한 자력이 살아있었습니다. 200도의 고열을 견뎌내고 나온 직후인데도 말입니다. 이게 페라이트라고요?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습니다. 페라이트는 냉장고 자석이나 만드는 싸구려 산화철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력이 나옵니까? 이건 네오디뮴보다 더 강하잖아.
이수석은 자석 조각 하나를 집어 공중에 던졌다가 받으며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기존 페라이트라면 그렇죠. 하지만 결정 구조를 나노 단위로 재배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걸 이방성 제어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자석 내부의 분자들을 강제로 한 방향으로 줄 세워서 자력을 10배로 뻥튀기 한 겁니다. 그는 마치 라면 끓이는 법을 설명하듯 쉽게 말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방성 제어? 그걸 몰라서 일본이 못한 줄 아십니까? 이론은 알아도 그걸 실제 양산품에 적용하려면 수억 번의 시행착오와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도요타 연구소도 10년을 매달렸다가 포기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고작 5년 만에 이걸 완성했다고요? 인정 못해. 저는 자석을 바닥에 내던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우연히 성공한 샘플일 뿐이야. 그래, 실험실에서는 뭐든 만들 수 있지. 하지만 양산은 달라. 이걸 수백만 개씩 찍어낼 수 있어? 불량률은? 수율은? 어차피 대량 생산은 못하잖아. 그것은 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기술적 성공과 상업적 성공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실험실의 비커 안에서 금을 만드는 건 쉬워도 금광을 캐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이수석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저를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따라오시죠. 제2구역 출하장입니다. 지하 벙커에서 이어진 통로를 지나자 거대한 광장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대량 생산은 불가능할 것이라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축구장 4개 크기의 거대한 물류센터. 그곳은 사람이 아닌 로봇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AGV들이 바닥에 그려진 QR코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르고 있는 박스의 물량이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게 다 뭡니까?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선적될 물량입니다. 이수석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1일 출하량 14,500유닛, 주간 누적 98,200유닛, 1일 14,000개. 도요타 규슈 공장의 전성기 생산량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끊어서 전 세계 공장이 멈춘 이 시점에 한국은 지하에서 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스에 찍힌 행선지 코드였습니다. 저는 박스 하나에 다가가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목적지 베트남 붕앙 빈페스트 자동차 공장. 다른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목적지 독일 민헨 BMW 본사. 또 다른 박스. 목적지 미국 디트로이트 GM 공장. 현기증이 이렇습니다. 일본.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재팬이라는 코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의 이 괴물 모터를 받아가고 있는데 오직 일본만 이 거대한 공급망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수석이 제 곁으로 다가와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카르텔을 완성했습니다. 베트남 빈페스트는 우리에게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독일 BMW는 공동 연구소를 차렸죠. 미국 GM은 아예 10년치 물량을 선구매했습니다. 다나카 과장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세계는 이미 탈 중국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말이죠. 오직 일본만 옛날 영광에 취해서 콧대 세우고 있다가 이 흐름을 놓친 겁니다. 그의 말은 팩트라는 이름의 흉기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우리가 소재 강국이라고 자부할 때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국은 일본 없으면 안 되라고 비웃을 때 그들은 일본 없이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온 사람입니다. 마지막 검증.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수석. 저는 애써 목소리에 힘을 주며 그를 불렀습니다. 생산량? 수출?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는 기계요. 실제 차에 장착했을 때의 퍼포먼스는 다를 수 있어. 내 눈으로 직접 주행 테스트를 보기 전엔 그럴 줄 알고 준비해뒀습니다.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더군요. 마치 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상 주행 시험장으로 가시죠.
당신들의 그 자랑스러운 도요타 BZ4X와 우리 모터를 단 프로토타입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주먹이 하얗게 되도록 꽉 쥐었습니다. 도요타 BZ4X. 일본 기술의 정수라 불리는 전기차입니다. 아무리 한국 모터가 좋아도 반세기 넘게 자동차를 만들어온 도요타의 밸런스와 최적화 기술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장인 정신의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주행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절망해야 했습니다. 드넓은 아스팔트 트랙 위에 두 대의 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대는 날렵한 디자인의 도요타 BZ4X. 그리고 그 옆에는 투박한 위장막을 쓴 한국의 SUV가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드래그 레이스입니다. 이수석이 무전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400m 도달 시간. 그리고 트랙터 끌기 테스트. 이 두 가지만 보면 답이 나오겠죠. 좋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해봅시다. 도요타가 진리 없어. 출발 신호와 함께 두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초반 스타트는 도요타가 빨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특유의 빠른 초기 응답성은 페라이트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딱 3초 뒤였습니다. 위잉 하는 소름 끼치는 구동음과 함께 뒤처져 있던 한국차가 미친 듯한 속도로 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뒤에서 거인이 밀어주는 듯한 폭발적인 가속력. 순식간에 도요타를 추월하더니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무려 차체 5대 간격이나 벌어져 있더군요. 한국 프로토타입 9.82초. 도요타 BZ4X 13.45초. 말도 안 돼. 저는 망원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무거워서 안 된다며. 페라이트는 자석 밀도가 낮아서 토크가 딸린다며. 이게 대체 무슨 조화야. 그때였습니다. 트랙에서 돌아온 한국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헬멧을 쓴 테스트 드라이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서 있는 단상 쪽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패배자인 저에게 보내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이수석이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페라이트는 무겁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터를 바퀴 안에 넣었습니다. 인일 모터 시스템. 동력 전달축을 없애서 무게를 줄이고 네 바퀴가 각각 독립적으로 땅을 박차고 나가게 만든 겁니다. 도요타는 아직 시제품도 못 만든 기술이죠. 인일 모터. 그건 자동차 엔지니어들의 꿈이자 무덤이라 불리는 기술입니다. 바퀴에 모터를 넣으면 충격을 견딜 수 없어서 다들 포기했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해냈다고요? 그것도 히토류도 없는 싸구려 자석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저 멀리 트랙 아지랑이 사이로 패배한 도요타 차량이 견인차에 끌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일본 같아서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수석이 제 앞에 캔커피 하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탁! 이곳 창원에는 이런 공장이 12개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 기술이 적용된 한국 전기차 10만 대가 유럽으로 떠납니다. 일본 차가 중국산 히토류 때문에 공장에 멈춰서 있는 동안 말이죠. 저는 캔커피를 집어들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장관님이 왜 창백한 얼굴로 저를 이곳에 보냈는지. 이건 단순한 자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대 교체였습니다. 아시아의 맹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의 한복판에 제가 서 있었던 겁니다. 이수석.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이미 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녹아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 도요타가 살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살 방법이라. 이수석은 마시던 캔커피를 찌그러뜨리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패배자를 향한 동정심보다는 냉철한 의사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수술비는 있냐고 묻는 듯한 그 건조하고 잔인한 시선 말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찌그러진 캔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을이 되는 겁니다. 기술 제휴, 공동 연구, 그런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할 생각 마십시오. 그냥 우리 부품을 사다가 조립이나 하는 하청 기지가 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물량의 5% 정도는 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청, 기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술의 일본이 한국의 하청 공장이 된다니. 메이지 유신 이래 15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금자탑이
고작 5년 된 한국의 스타트업 기술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 트랙 위에 멈춰선 도요타 차량이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들어가시죠. 보여드릴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수석은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다시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향한 곳은 최첨단 서버실도 화려한 생산 라인도 아니었습니다. 복도 가장 안쪽,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붉은 팻말이 붙은 낡은 철문 앞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곳은 마치 오래된 도서관 혹은 추모관 같았습니다. 벽면 가득히 빛바랜 연구 노트와 낡은 작업복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수십 명의 얼굴 사진이 흑백으로 걸려 있더군요. 이게 다 뭡니까? 기술 박물관입니까? 제가 묻자 이수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바인더 하나를 건넸습니다. 가죽 표지는 닳고 닳아 너덜거렸고 겉면에는 프로젝트 독립이라는 글자가 매직으로 거칠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물관이 아닙니다. 전쟁 기록입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2019년 7월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선언한 직후부터 작성된 연구원들의 일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붉은색 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오늘부로 휴가를 반납한다. 일본 놈들이 우리 목줄을 쥐고 흔드는데 잠이 올 리가 없다. 성공하기 전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애국심의 발로라기엔 문장마다 서려 있는 도끼가 섬뜩할 정도였으니까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글씨체는 점점 흐트러지고 내용은 처절해져 갔습니다. 2020년 3월 2일. 1400번째 실험 실패. 페라이트 결정이 또 깨졌다. 김 박사가 연구실 바닥에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김 박사가 흘린 피를 헛되게 할 순 없다.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다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온다. 나도 딸아이 생일인데 가지 못했다. 대신 연구실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맹세했다. 내 딸이 사는 세상에선 적어도 일본 눈치 보며 사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연구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서였습니다. 우리가 도쿄의 고급 요정에서 사케를 마시며 한국은 곧 항복할 것이라고 낄낄대던 그 시간에 이들은 이 차가운 지하 벙커에서 생명을 갉아먹으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특히 충격을 받은 건 2023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수석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페이지에는 커피 얼룩과 함께 붉은 핏자국 같은 것이 묻어 있더군요. 데이터가 안 나온다. 미칠 것 같다. 슈퍼컴퓨터도 불가능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다. 기계가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 못한다. 어제 이 연구원은 자기 피를 뽑아서라도 냉각수 온도를 맞추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우린 모두 미쳐가고 있다. 아니, 미쳐야만 이길 수 있다. 저는 바인더를 덮고 비틀거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베꼈다고 의심했고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은 천재 한두 명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자신의 인생, 건강, 가족, 모든 것을 갈아 넣어 만든 피와 땀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나카 과장. 이수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당신들이 100년 동안 편하게 쌓아온 기술을 우리는 5년 만에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당신들이 잘 때 우리는 안 자고 당신들이 쉴 때 우리는 피를 토하는 겁니다. 이 기술은 우리 연구원들의 수명을 담보로 가져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연구원들의 눈빛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죠. 너희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너희에겐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징 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추모관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진동음. 저는 화들짝 놀라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신자 관방장관 비서실. 일본 내각의 2인자이자 이번 대중국, 대한국 강경책을 주도한 바로 그 인물의 호출이었습니다. 저는 이수석의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네, 다나카입니다. 다나카. 어떻게 됐나? 수화기 너머로 장관에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놈들 진짜 기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보고가 늦잖아.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방금 제가 목격한 전율적인 진실을 전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장관님.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기술입니다. 히토류를 전혀 쓰지 않는.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장관이 제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잘 들어. 지금 도요타, 닛산, 혼다 사장단이 총리 관저에 와서 들어누웠어. 당장 내일 공장이 멈춘다고 난리야.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정상적인 협상 따위 할 시간 없어. 그럼 어쩌란 말씀입니까? 뺏어와. 장관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상하는 척만 해. 지금 자네 가방 안에 USB 하나 들어있지? 출국할 때 정보국 애들이 넣어둔 거 말이야.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제 서류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안쪽 깊은 주머니에 제가 챙긴 적 없는 검은색 USB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거 꽂기만 하면 돼. 장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놈들 서버에 꽂기만 하면 우리 사이버 부대가 알아서 백도어를 열 거야. 설계도, 공정 데이터 싹 다 긁어올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그 기술을 특허 등록해버리면 그만이야. 알겠나? 하지만 장관님,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게다가 저는 봤습니다. 이 기술이 어떤 희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걸 훔친다는 건 도둑질을 넘어선. 다나카. 장관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터뜨릴 듯 울렸습니다. 지금 도덕군자 나셨나? 자네 돌아올 자리 없어도 좋아. 자네 딸 유학비, 도쿄의 아파트 대출금, 공무원 연금까지 싹 다 날리고 싶어? 애국심을 발휘해. 이건 전쟁이야. 이기는 놈이 정이라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뚜. 끊어진 신호음이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벽에 기대어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제 손에는 검은색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마치 뜨거운 맹세를 바친 한국 연구원들의 심장에 꽂을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수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와 제가 쥐고 있는 더러운 USB. 갈등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관료이고 제 가족을 지켜야 하는 가장이었으니까요. 제기랄. 저는 욕설을 내뱉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짐짓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표정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영혼을 판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수석이 있는 서버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수석. 그리고 한국의 연구원들. 이 세계에 정의 같은 건 없어. 살아남는 게 정의일 뿐이지. 저는 서버실 문을 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비열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수석님, 감동적이군요. 본국과 통화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데이터를 전송받고 싶은데 제 노트북을 저 서버에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연결하시죠. 이수석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서두르는 척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검토하려는 성실한 공무원처럼 보이기 위해 애썼지만 제 등줄기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서버실 중앙 제어대에 있는 인터넷 연결 구멍 랜포트에 케이블을 꽂았습니다. 딸깍. 그 작은 접속음이 마치 제 양심의 목을 조르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리더군요. 제 노트북 화면에 연결됨이라는 아이콘이 뜨는 순간 저는 심호흡을 하며 주머니 속에 검은색 저장 장치 USB를 노트북 옆면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장치가 작동하는 순간 일본 정보국이 심어둔 악성 프로그램이 한국 서버의 방화벽을 뚫고 핵심 데이터를 긁어모을 테니까요. 저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스템 우회 접속 시도 중. 10%. 화면 구석에 뜬 작은 진행 막대가 붉은색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수석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에 콜을 받고 가짜 계약서 파일을 띄워놓고 타자를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 말입니다.
사망의 물량 배정 부분은 본국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우스울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킹이 진행될수록 저는 예상치 못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기술 탈취라면 설계도나 화학 공식 같은 파일들이 전송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 화면을 스치듯 지나가는 파일명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일 2021년 실패 영상 784번째 mp4 파일 김연구원 부검 소견서 pdf 파일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txt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USB가 빨아들이고 있는 것은 망간과 비스무트의 분자 배열식이 아니라 이곳에서 죽어나간 연구원들의 영혼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작은 사진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피로 충혈된 눈을 한 연구원이 코피를 휴지로 틀어막은 채 모터 테스트기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실패 2900번 만에 첫 성공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더군요. 순간 뱃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책감? 아니면 두려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훔치려는 게 고작 이런 겁니까? 이 피 묻은 기록들을 가져가면 도쿄의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걸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숫자로 된 기술이 아니라 절박함이라는 이름의 종교였으니까요. 신앙심이 없는 자가 경전만 훔쳐간다고 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스템 다운로드 중 85% 진행률이 80%를 넘어가자 노트북에 열을 식히는 팬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버실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죠. 마치 여기 도둑이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사이렌 같았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도 닦지 못한 채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다나카 과장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제 노트북 화면을, 정확히는 붉은색 해킹 진행 막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계약서 검토하신다더니 꽤 무거운 파일을 받고 계신가 봅니다. 펜소리가 아주 요란하네요. 그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의 장난을 지켜보는 어른처럼 그저 씁쓸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아, 그게 본국 데이터베이스와 맞추느라. 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보다 이 수석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낚아채더니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버리더군요. 시스템 전송 완료. 목적지 일본 정보국 서버. 끝났다. 모든 게 들통났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산업 스파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제 공무원 인생은 끝났고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본 정부는 저를 꼬리 자르기 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가족을 지키겠다고 한 짓이 결국 가족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비굴하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데이터. 그는 제 노트북에 꽂힌 USB를 직접 뽑더니 제 양복상의 주머니에 정성스럽게 꽂아주더군요. 막지 않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막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 케이블을 꽂을 때부터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럼 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그것도 피와 땀으로 만든 기술을 적국의 스파이가 훔쳐가는데 보고만 있었다고요? 함정인가? 아니면 가짜 데이터인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원본 설계도와 공정 데이터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서버실 벽면에 걸려있는 거대한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붉은 실선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다나카 과장님. 요리법을 훔쳐간다고 해서 누구나 미슐랭 주방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데이터 안에는 우리가 지난 5년간 겪은 4만 번의 실패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온도가 1도만 틀려도 습도가 1%만 바뀌어도 모터는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그 미세한 감각을 연구원들의 손끝에 그리고 이 공장의 공기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잔인한 사실을 꽂아 넣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분석하는 데만 3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흉내내서 시제품을 만드는데 또 2년이 걸리겠죠. 합쳐서 5년. 그는 손가락 5개를 펴보였습니다. 그 5년 뒤에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있을까요? 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훔쳐가봤자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기술 격차? 아닙니다. 이건 속도의 격차이자 진화의 격차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과거를 훔쳐서 끙끙대는 동안 그들은 이미 저만치 미래로 달아나 버릴 것이라는 압도적인 자신감.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안을 뚫린 척 내버려둔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가져가서 장관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이수석이 문을 열어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주세요. 한국을 베끼려 하지 말고 차라리 한국과 손을 잡으라고. 그게 당신네 도요타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도망치듯 서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USB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제 다리는 풀려 있었고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훔쳤으나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이 던져준 비참함이라는 짐을 하나 더 짊어지게 된 셈이었으니까요. 공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멀리 창원대로를 질주하는 트럭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용암의 흐름처럼 보여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일본 내각 관방 장관이었습니다. 다나카, 성공했나? 데이터 확보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탐욕스러운 목소리.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확보했습니다. 잘했어. 역시 다나카야. 당장 귀국해. 공항에 요원들을 보내놓겠네. 전화를 끄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성공? 이게 성공입니까? 저는 패배했습니다. 기술에서도 도덕에서도 그리고 자존심에서도 완벽하게 졌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이 데이터는 승전보가 아니라 일본 제조업의 사망 진단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갑시다. 도망가야 하니까.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공장을 보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동안 멈춰 서 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흘리며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격차는 그 어떤 스파이 기술로도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작고 가벼운 USB 메모리가 마치 납덩이처럼 제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울은 너무나 환했습니다. 강변북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의 붉은 후미등, 한강 다리 위를 달리는 전철의 불빛,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고층 빌딩들의 스카이라인. 그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꿈틀대고 있더군요. 불과 2시간 뒤면 도착할 도쿄가 전력난으로 암흑천지가 되어 있을 것을 생각하니 이 화려한 빛의 향연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창원 공장의 그 뜨거운 열기와 이수석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어차피 못 따라옵니다. 그 말이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훔쳐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확인사살할 증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관용차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맞이하듯 요란법석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이 저를 감시하러 온 간수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총리 관저 지하에 마련된 비상대책회의실로 끌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쉰내 나는 땀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일본을 움직인다는 내각의 거물들이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관방장관, 경제산업성 장관, 그리고 도요타와 소니의 회장들까지. 평소라면 뉴스에서나 보던 분들이었지만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나카, 가져왔나? 관방장관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그락.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테이블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점잖기로 소문난 도요타 회장이 체면도 잊은 채 달려들어 USB를 낚아채더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술 분석관에게 그것을 넘겼고 분석관은 노트북에 연결해 내용을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국모터의 설계도면이 뜨는 순간 회의실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해냈어. 역시 다나카 자네야. 이거야. 이 설계도만 있으면 우리 라인을 개조해서 바로 생산할 수 있어. 한국 놈들 보안이 허술하구먼. 제 발로 걷어차이는 줄도 모르고. 장관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샴페인을 따를 기세였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뱃속에서 뜨거운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자각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장 내일 주가를 방어할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한국을 한 방 먹였다는 유치한 승리감에 취해 있을 뿐이었죠. 장관님.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설계도를 보십시오. 오차 범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 찬물 끼얹는 소리에 장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공차?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0.001mm입니다. 그리고 권선 장력은 0.5N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비로는 저 정밀도를 맞출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본 정밀기계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못 맞춘다니. 그 기계들. 5년 전에 우리가 비용 절감한다고 다 팔아치웠지 않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팩트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 공정은 기계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도, 습도, 작업자의 숙련도. 그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예술의 경지입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4만 번 실패하면서 몸으로 익힌 감각이라고요. 우리가 저걸 따라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이봐, 다나카. 도요타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5년? 당장 내일 공장이 서는데 5년을 기다리라고? 그냥 똑같이 베끼란 말이야. 모양만이라도 흉내내서 일단 차를 굴러가게 만들라고. 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제조업의 현주소였습니다. 기술의 혼이니 장인 정신이니 떠들던 사람들이 막상 위기가 닥치자 모양만 흉내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품질은 상관없으니 일단 팔고 보자는 저 천박한 장사꾼 마인드. 저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게 추월당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회장님.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정식으로 요청합시다. 훔친 기술로 짝퉁을 만들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부품을 사오겠다고. 무릎 꿇고 부탁합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관방장관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갔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감히 대일본제국이 조센징한테 무릎을 꿇어? 다나카,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자네가 그러고도 공무원인가? 매국노가 따로 없군. 매국노.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국가를 위해 도둑질까지 마다하지 않은 저에게 저들은 매국노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싸늘한 시선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료가 아닌 그저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버려질 일회용 소모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가봐. 장관이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오늘부로 근신이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입 뻥끗했다가는 자네 딸 유학이고 뭐고 다 끝장인 줄 알게. 알겠나? 저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관저 밖으로 나오자 도쿄의 밤하늘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이 마치 제 인생처럼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갈 면목도 회사로 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좀비처럼 걷고 또 걷다가 시부야의 텅 빈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제한 송전을 한다더니 도쿄의 밤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어두웠죠.
저는 젖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 서버에서 데이터를 훔칠 때 저도 모르게 제 개인 클라우드로 복사해뒀던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파일,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txt. 왜 이 파일을 가져왔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저 그 붉은 피가 묻어있던 연구 일지를 보며 느꼈던 전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화면 속의 글자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지민아. 아빠가 오늘도 집에 못 들어가네. 미안해. 아빠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어. 총이나 칼을 든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지민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려는 싸움이야. 빗방울이 액정 위로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습니다. 저는 소매로 화면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는 일본 순사 눈을 피해서 몰래 태극기를 그렸다고 했어. 하지만 아빠는 대놓고 태극기를 걸 거야. 우리 기술로 만든 모터가 전 세계를 누비는 날, 그때 아빠가 웃으면서 집에 갈게. 혹시 아빠가 쓰러지더라도 슬퍼하지 마. 이건 아빠가 선택한 길이고 아빠는 이 싸움이 정말 자랑스럽거든. 이 편지의 작성 날짜는 2023년 12월 24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추신이 달려 있었습니다. 추신, 이 연구원은 다음날 새벽 과로로 인한 심정지로 실험실에서 순직함. 으아. 저는 빗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원은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딸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했습니까? 도둑질한 기술? 거짓말로 쌓아 올린 가짜 평화? 상사가 시키는 대로 양심을 팔아먹고 얻은 비겁한 월급? 이건 아니야. 저는 벤치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고 우리에겐 지켜야 할 밥그릇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차이가, 그 정신의 격차가 오늘날의 승패를 가른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앞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는 바닥에 닿자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훔쳐간 설계도로 짝퉁을 만들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한국 연구원들의 피에 대한 모독이자 일본 제조업의 명예를 영원히 더럽히는 짓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에게 도둑놈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가장 위험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NHK 보도국 사회부장 김우라. 대학 동기이자 일본 정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쓴소리를 해대는 유일한 언론인. 여보세요? 다나카? 수화기 너머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새벽에 웬일이야?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제 안의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김우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 지금?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제 인생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특종이야. 일본 정부가. 아니, 우리가 한국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한국에게 절대 이길 수 없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전부 다 폭로하겠어. 뭐? 다나카,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그랬다간 너 매장당해. 상관없어. 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서울 방향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제야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보려고 하니까. 전화를 끊고 빗속을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한국으로 떠날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저는 도둑도 비겁한 관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하는 내부 고발자이자 무너져가는 도쿄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유일한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무라와의 통화를 마치고 제가 향한 곳은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위해 미리 마련해둔 시부야 NHK 방송센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관방장관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더군요. 오, 다나카. 역시 자네가 올 줄 알았어. 마음 바꾼 거지? 잘 생각했네. 그는 제가 항복하러 온 줄 알고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제 양복 주머니 속에는 일본을 뒤집을 USB가 들어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짐짓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발로 그 화려한 쇼의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큐. 조연출의 날카로운 신호와 함께 스튜디오의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새벽 5시 긴급 편성된 NHK 생중계 현장.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저와 관방장관을 향해 맹렬하게 조리개를 조이고 있더군요.
제 옆에 앉은 장관은 국민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탁자 밑으로는 제 허벅지를 꽉 쥐며 실수하면 죽는다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이 비장한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부당한 자원 무기화로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우리 정부와 도요타는 어젯밤 한국이 독점하고 있던 차세대 모터 기술을 전격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기자석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장관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가리켰죠. 이는 일본의 정보력이 여전히 세계 최고임을 증명한 쾌거입니다. 그 주역인 다나카 과장이 직접 상세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갔습니다. 원고 거치대에는 장관실이 써준 가짜 발표문이 놓여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보란듯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면의 카메라, 그 붉은 눈동자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성 전략물자 과장 다나카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스튜디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 제조업의 사망을 선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옆에서 장관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정당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한국 공장의 서버를 해킹하여 훔쳐온 작물입니다. 이봐, 다나카. 마이크 꺼. 장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이미 생중계 전파는 일본 열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문제의 검은색 USB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안에 한국의 모터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네, 훔쳤습니다. 국가가 시켜서, 그리고 제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기자들은 아우성쳤고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기무라 기자를 비롯한 취재진이 그들을 몸으로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진실을 말하게 놔두시오. 저는 더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 소란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제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훔친 설계도를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그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장관이 준비한 화려한 홍보 영상이 꺼지고 투박한 그래프와 데이터 화면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지하 벙커에서 목격했던 그 압도적인 격차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훔쳐온 기술의 실체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분자 구조도와 온도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터는 기계가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하 50도와 영상 200도를 오가는 극한의 온도 제어, 그리고 10만 분의 1초 단위로 자력을 조절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한국은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4만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할 수 없는 미세한 오차를 한국의 연구원들은 쪽잠을 자고 코피를 쏟아가며 손끝의 감각으로 찾아냈습니다. 이 데이터는 설계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4만 번의 오답노트입니다. 저는 사색이 된 장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면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기술의 일본이라는 옛 영광에 취해 기초과학 예산을 삭감하고 부동산 투기에나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남의 피땀 어린 노력을 도둑질하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닥쳐. 그 입 다물지 못해. 결국 참지 못한 관방장관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넌 끝이야. 내 가족도 내 인생도 다 끝장내버릴 거야. 방송사고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2인자가 생방송 중에 내부 고발자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모습. 이보다 더 완벽한 자멸의 퍼포먼스는 없었을 겁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추악한 민낯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매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끝난 건 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 가득 제가 어젯밤 빗속에서 오열하며 읽었던 그 편지, 한국연구원이 딸에게 쓴 유서가 띄워졌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그리고 곳곳에 묻어있는 핏자국까지 선명하게. 아빠는 이 싸움이 정말 자랑스럽거든.
우리 딸이 사는 세상에선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게 해줄게. 보십시오. 이것이 한국 기술의 진짜 심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도끼와 사랑이 이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했습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배만 불리면 된다는 천박한 정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겁함? 저는 거부합니다. 제 딸에게 도둑놈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줄 수는 없습니다. 정적. 아수라장이었던 스튜디오에 기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도 도요타 회장도 그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스크린 속 한국연구원의 편지가 마치 거대한 판결문처럼 일본의 양심을 심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저는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가서 무릎 꿇고 비십시오. 도둑질을 사죄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십시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주십시오. 지금 도요타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면 일본 경제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장관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지만 그는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더군요. 아마 총리 아니면 격분한 국민들의 항의 전화였겠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튜디오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플래시 세례와 고함 소리가 쏟아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고요했으니까요. 복도 끝에 서 있던 기무라 기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라, 다나카. 뒷문에 차를 대기시켜놨어. 공항으로 가. 공항? 그래. 한국으로 가라고. 네가 뿌린 씨앗이잖아. 가서 진짜 협상을 하고 와. 도둑질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협상 말이야. 그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내민 손, 이수석이 제 주머니에 넣어준 그 USB의 진짜 의미.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송국 밖으로 나오자 비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도쿄타워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에는 제가 방금 터뜨린 폭로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발을 멈춘 채 충격에 빠져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스파이가 아니라 패배를 인정한 죄인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희망자로서 말입니다. 쿵.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둔탁한 진동이 척추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하네다를 떠난 지 불과 2시간. 저는 다시 김포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공항, 똑같은 입국 심사대, 그리고 똑같은 서울의 공기였지만 그 모든 것이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어제의 저는 일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온 거만한 관료였지만 지금의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명의 자연인이자 진실을 찾아온 구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수석이었습니다. 그는 어제처럼 검은색 세단 앞에 서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셨습니까? 그가 짧게 인사를 건네며 제 짐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길에서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올림픽대로를 따라 서울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윤슬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더군요. 속보입니다. 일본 내각 총사퇴. 도요타 주가 하한가 기록. 일본 정부, 한국 측의 조건 없는 기술 협력 공식 요청. 불과 몇 시간 전 제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일으킨 거대한 쓰나미였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제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것은 일본이 아니라 일본을 병들게 했던 환상이었으니까요.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이제야 비로소 새살이 돋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운전대를 잡은 이수석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지셨잖습니까? 저는 창밖의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잃었지만 나아갈 길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딸아이가 문자를 보냈더군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사랑해.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가 잃어버린 모든 부와 명예보다 더 값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 남산터널을 지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소월길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해질녘의 서울은 붉은 노을과 하나둘 켜지는 빌딩의 불빛들이 어우러져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 이수석이 서울 시내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가진 건 오직 사람뿐이라서 남들보다 2배로 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었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제 그 벙커에서 봤던 연구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피를 흘리면서도 웃고 있던 그 얼굴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의 성장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매일 갱신해온 한계 돌파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안주할 때 그들은 아직 부족해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해 온 결과였던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건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땔감 삼아 더 뜨겁게 타오르는 그 정신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이수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피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붉게 타오르는 서울의 노을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연기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지만 제 가슴속에 새겨진 뜨거운 전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더군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도시는 더 이상 일본을 뒤쫓아오는 추격자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선 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향해 길을 내고 있는 선도자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장인 정신을 되찾는 날까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 거대한 거인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날까지, 저는 두 나라 사이를 오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비록 몸은 고달프겠지만 마음만은 지난 3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합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진짜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한국의 연구원들에게 배운 그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저 다나카의 긴 보고서를 마칩니다. 보고 계십니까? 일본의 관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러나 이제는 우러러봐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만한 일본 관료조차 무릎 꿇게 만든 것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우리 아버지들의 피와 땀,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한국인 특유의 도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